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다들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이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보통 쌍둥이가 흔하지 않다 보니 쌍둥이인 저도 남들과는 다른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나 싶네요. 아무래도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다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이라 그런지 제 쌍둥이 자매는 제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쌍둥이라곤 하지만 이란성이라 그런지 닮은 구석 하나 없던 저희 자매는 어릴 적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보통 쌍둥이들은 원수 아니면 절친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아무리 봐도 절친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제가 늘 양보하고 져줬으니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겨우 몇 분 빠르게 나왔다는 이유로 저는 자매 중 첫째가 됐고 같은 나이의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언니가 돼야 했습니다. 동생은 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늘 동생 걱정이 많으셨고 제게 언니로서의 책임을 많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도 동생에게 책임감과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한 뱃속에서 나는 쌍둥이들은 둘 중 한 명이 양분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이 작고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어린 나이에도 혹시 내가 뱃속에서 동생의 몫을 뺏어서 동생이 아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제가 동생에게 양보하길 바라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늘 참고 양보하고 동생을 위하는 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갑내기 언니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늘 스트레스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을 때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생을 챙기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기대만으로 충분히 부담스러웠는데 탐이 많은 동생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동생이 제 것이라면 죄다 탐을 내고 가지려 해서 골치였어요. 쌍둥이 자매이니 부모님도 꽤나 신경 쓰셔서 옷이며 물건이며 최대한 똑같이 해주시려고 했지만 매번 정확히 나눌 순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제 것이 생긴 것을 동생이 알게 되는 날이면 동생은 울고 불고 떼를 쓰고 별수를 다 써서 어떻게든 제 것을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언니라는 이유로 그런 동생을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했죠. 그래봐야 겨우 몇 분 차이일 뿐인데 제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억울하고 서운해서 부모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픈 동생을 위해달라며 제게 늘 이해만 바라셨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 싶어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린 제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아프고 손이 많이 가던 동생을 더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저도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먹으면 동생도 철들겠지 하며 긴 세월을 참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동생은 바뀐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심해졌다고 해야겠네요. 어릴 적이야 가질 수 있는 게 겨우 장난감이나 군것질거리 정도였지만 나이 들면서는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은 뭐든지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동생이 언젠가부터는 제 남자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이상형이 겹친 거라 생각했어요. 이 쌍둥이들끼리는 취향이 비슷한 것도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뭐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와 동생이 사귀게 된다거나 나와 잘 만나던 남자친구들이 저와 헤어진 후에 제 동생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저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지금보다 더 여리고 순진해서 설마 내 동생이 일부러 제 것을 뺏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남자친구들이 동생과 만나는 걸 보면서도 그걸 동생 탓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 없는 그 남자들이 죄 없는 동생을 이용하고 우리 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서야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동생이 일부러 제 남자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꼬시고 제 연애며 일이며 모든 것에 회방을 놓고 뺏어가려 한다는 걸 확인해버렸거든요. 그런 동생의 행동에 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내 자매가 제일 나를 이해해줘야 할 내 동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동생에게 따져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대신 혼을 내길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늘 동생을 감싸셨고 돌아오는 말은 저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철없는 동생을 이해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리니 철이 없다고 하기엔 저도 동생과 같은 나이였는데도 부모님 눈에는 오로지 동생만 어릴 적 병치레하던 어린아이로 보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제가 섭섭해할까 싶으셨는지 제가 부쩍 어른스러워서 그러시는 거라 말씀을 덧붙이셨지만 저에게는 그 말마저도 상처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어른스러워진 이유가 그런 부모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기댈 수도 없이 혼자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데 그런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동생이 더더욱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굴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저도 계속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릴 적이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죠. 그런 동생과 동생 편만 드는 부모님이 지긋지긋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하며 직장을 핑계로 바로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제 취미가 독서였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취미가 독서가 된 것도 다 동생 때문이었네요. 독서라면 질색하는 동생이 제가 책 읽는 것까진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인형이며 장난감이며 좋은 것만 있으면 죄다 뺏어가는 동생 때문에 저는 늘 제 것 하나 가질 수가 없었는데 책은 읽으면 그 내용은 오롯이 내 것이 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독서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전공도 그쪽으로 하고 취업도 출판사로 하게 됐죠.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출판사에서 일하던 저는 책이 너무 좋은 나머지 30살이 되기도 전에 독립출판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 사장 이름을 달긴 했지만 직원도 사장도 저 혼자뿐인 아주 작은 회사였죠. 그렇게 더 이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저만의 삶을 꾸려가던 중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협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던 남편과 연인이 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은 저와 참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말투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색이며 책이며 취향이 많이 겹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전혀 닮지 않은 쌍둥이 자매에게 시달리며 살다 보니 저와 닮은 사람을 만난 것이 퍽 반가웠는지 저는 그 사람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은 여튼 내 것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제게 완전한 제 편이 돼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며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운명이라 생각했기에 고민이 길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별다른 교감을 느낄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남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마음 편히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 남들은 평범하다 생각하는 그 일상이 저한테는 늘 꿈만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남편과 결혼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지만 저는 종종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며 멀어졌던 가족들과 결혼한 뒤로 다시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또 동생이 무슨 짓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연애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남자친구들을 뺏어가던 동생이었기에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설마 동생이 제 남편까지 뺏어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보고 지낸 사이에 동생도 철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여전해 보였고 종종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듯 자꾸 제 심기를 건드려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전에 남자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동생의 수작에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고든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 모습에 반했고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동생 사이의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동생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이야기며 동생에게 뒤통수 맞은 이야기들까지 남편도 다 들었고 그때마다 제게 공감해줬습니다. 남편은 힘들었을 제 마음을 토닥여주며 저 대신 동생 욕을 해주기도 했어요. 동생이 욕먹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 대신 동생을 탓해준 적이 없었기에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제 아픔을 헤아리며 남은 평생 든든한 제 편이 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고 남편이 있다면 더 이상 제 인생도 흔들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3년쯤 접어들었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게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왔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이가 뭔가 달라졌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이 회사 일을 핑계로 피곤하다며 자꾸만 절 밀어내고 뭐든 같이 하던 저희가 따로 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못하다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며 그냥 제게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 솔직히 당신도 느꼈을 거 아니야. 내 딴엔 어떻게든 마음 써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 나 더 이상 당신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 그 말 진심이야?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누가 평생 서로 설레이면서 살아. 나도 당신한테 예전만큼 설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아끼고 같이 하고 싶은 거지. 다들 그렇게 맞춰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아끼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 남편은 제게 더 이상 이성으로의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저와 부부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평생 제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이 돌연 제게 마음이 떠났다고 하다니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의 그 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절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남편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제게 여자로서, 아내로서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런 이유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에게 미련이 남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저 혼자 부질없는 마음을 품어봐야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의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됐고 저희는 별다른 의견 다툼도 없이 한 달 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며 다시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이혼에 많이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속상할까 싶으셨는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긴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제 맘대로 했으니 이혼도 제 맘대로 하는구나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부모님께 응석 부리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제가 갈 곳이 없을까 내심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전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남편과 살던 신혼집을 내놓고 혼자 살 집을 얻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본의 아니게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토록 바라던 관심이었는데 왜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한지. 솔직히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그 와중에 동생이 조용한 것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약 올리듯 제 앞에 나타나 제 심기를 건드리던 동생이었는데 언제나 제 일에 관심 많은 동생이 제 이혼 소식을 모를 리도 없을 텐데 웬일인지 동생은 제가 이혼을 할 쯤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동생이 독립해서 나가며 동생과 못 본 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싶기는 했지만 30 다 돼가는 동생이 별일이 있을 리도 없고 그때는 저도 이혼 문제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던 탓에 조용하던 동생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반년쯤 지나 들려온 소식에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주야, 아유 이걸 어떡하면 좋니? 미안하다 은주야. 무슨 일이에요 엄마? 갑자기 미안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그게 말이다 은주야. 민주가 김서방이랑 결혼을 한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주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김서방이라뇨. 엄마 설마 태훈 씨 말하는 건 아니죠? 아이고 어떡하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이 엄마!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보세요. 민주가 태훈 씨랑 결혼한다는 게 맞아요? 아이 그게 사실은 말이다. 민주가 김서방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우리도 말려보려고 그랬지만 임신했다고 배가 다 불러서 왔는데 이걸 어떡하겠니? 민주가 바쁘다고 얼굴 안 비췄을 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민주 결혼 허락하시려고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돈도 기가 막히다고 하시면서 자기 핏줄이라 그런지 얼른 혼인신고부터 시키자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도 난감하구나. 우리도 이번 일로 민주한테 많이 실망했어. 하지만 애까지 생긴 애들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도 없잖니. 결국 이번에도 민주는 제 것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민주가 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부른 채로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영악한 애가 조용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동생은 임신을 숨기려 저와 부모님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출산에 임박했을 때여야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대충 시기를 따져보니 이미 저희가 이혼하기 전에 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그냥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제 동생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었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다 내가 못난 탓이라 생각했던 저는 뒤늦은 후폭풍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내 것을 탐내고 내 것을 훔쳐간 민주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겨우 그런 아이에게 넘어간 전 남편이 끔찍했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민주가 어떤 애인지 다 알면서도 나와의 결혼을 깨고 내 동생과 외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그 둘이 살림을 차린 신혼집을 찾아가서 깽판이라도 치고 싶더라고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며 저주를 하고 악담이라도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추접스럽고 치욕스럽더라고요. 더러운 그것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예 그것들을 모른 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동생과 제 전 남편의 재혼을 허락하고 제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님과도 인연을 잘라내기로 했죠. 부모님은 동생의 만행에 기막혀 하셨지만 그럼에도 결국 어쩔 수 없다며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부모님이 철저히 제 편이길 바랬지만 그러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서운함과 실망감을 넘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두 자식 모두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이번엔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와 연락을 끊고 훌쩍 떠나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장인 것이 이럴 땐 좋더라고요. 이사하는 것처럼 회사도 아예 옮겨버리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새 이름으로 출판사를 차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고향, 내 집에서 마음 붙이지 못했던 저였으니 아예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 편한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마저 배신당하며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던 저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수년이 흐르며 그동안 저는 바쁘게 살았고 부모님과 동생의 소식도 모른 채로 지내왔어요. 부모님이 저와 소식이 닿아보려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다시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라 여기며 저는 혼자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상처를 지워가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절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당신 뭐야? 당신이 날 왜 찾아와?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할 짓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이 있잖아. 나만큼 당신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 내가 당신의 흔적 하나 못 찾을 리가 없지. 당신이 계속 출판일 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좀 해봤는데 다행이었어. 덕분에 찾았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무슨 염치로 당신이 날 수소문을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동네까지 흘러와야 했는데? 진정해, 은지야. 나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온 거야. 부탁은 무슨 부탁? 내가 당신 부탁 들어줄 처지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그새 잊어버린 거야? 나도 내가 정말 염치 없고 쓰레기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도 도저히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었어. 힘든 와중에 너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제게 부탁이 있다며 절 찾아온 전 남편은 잠시 뒤 어딘가에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끔찍한 부탁을 얘기했죠. 은주야, 인사해. 내 딸이야. 나도 이런 부탁 황당한 거 아는데 혹시 네가 아이 엄마가 돼줄 수 있겠니? 순간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라고 그래도 아무리 막장이라 그래도 인간이라면 염치를 안다면 설마 저런 부탁을 저한테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내 동생이랑 바람나서 날 비참하게 버리고 가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저더러 자기 아이의 엄마가 돼달라니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숨어버린 나를 찾아와 또 이러는지 이번엔 정말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주를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막혀 정말. 당신 정말 쓰레기다.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찾아올 낯이 있어? 대체 나를 얼마나 더 괴롭혀야 직성이 풀려서 이래? 뭐? 엄마가 돼줄 수 없냐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은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너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말기 암이래. 뭐? 당신이 뭐라고? 암? 갑자기 찾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나 진짜 암 환자야. 치료 잘 받는다고 해도 생존율이 겨우 20%래. 전 남편은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전과 다르게 초췌하고 야윈 전 남편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하는 말이 거짓말 같진 않더라고요. 나랑 이혼하고 내 동생이랑 재혼해서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 애엄마는 어쩌고 암 환자가 애를 데리고 다니며 이러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가 남편의 건강 상태를 알고서부터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를 남편 간병할 마음이 없다면서 5살 먹은 어린 딸까지 아픈 남편에게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여전한 동생의 이기심에 기가 막혔지만 이제 와서 제가 신경 쓸 바는 없었죠.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가정을 꾸린 것도 다 실수였어. 술김에 딱 하룻밤 실수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민주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당신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후회스럽다. 민주가 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 동생 정말 상상 이상이야. 어떻게 아픈 남편에 어린 애까지 두고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어쩌자고. 나더러 이제 와서 당신 변명 들어달라고?
나한테 변명도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던 건 당신이야.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니들 추잡한 사연 듣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벌 받는 거라 생각해. 그래서 당신한테 더더욱 면목 없고 죄스러워. 근데 이런 와중에도 당신 생각밖에 안 들더라. 당신이 나한테 의지했던 만큼 나도 당신한테 많이 의지했었으니까. 어쩌다 딱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됐지만 나한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생각 한 번만 해줄 수 없을까? 나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애엄마는 소식 없는 지 벌써 몇 달째고 우리 부모님도 날 안 만나 주셔서. 그래서 지금 당신 죽고 나면 당신 딸이 갈 곳 없으니 나더러 이 애를 걷어 키우라는 거야? 당신이랑 내 동생이 불륜을 저질러서 만든 아이를? 미안해. 정말 면목 없어. 하지만 나라고 어쩔 도리가 있겠어? 이대로라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가야 할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래도 이 애는 당신 조카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조카? 조카는 무슨 조카? 그럼 끔찍스러운 소리 하지도 마. 나는 이 애 엄마 노릇해줄 생각도 없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도 않아. 당신이나 민주 그 애나 내 인생에서 빠진 지 오래고 난 더 이상 니들이랑 엮이기 싫어. 근데 내가 왜 당신 딸을 맡아줘? 은주야 제발.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정 맡길 곳 없으면 당신 부모를 찾아가지 왜 나한테 그래? 처제랑 사고쳐서 결혼한다 할 때는 득달같이 결혼시키더니 왜 이제 와서 손녀는 못 봐주시겠대? 우리 부모님도 그 일로 나한테 실망하시고 그 후로 점점 멀어져서 자주 뵙지도 못했어. 아이 태어난 뒤로는 당신 보기 미안하신지 더 꺼려하셨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우리 딸한테 정이 안 가시는지 못 봐주시겠대. 거기다 장인 장모님이랑도 그 일 이후로 연이 끊겨서 아마 찾아가봐도 나 용서 안 하실 거야. 장인 장모님이 은주 너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 그 일이 양가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네 핏줄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결혼을 시키자던 예전 시부모님도, 제게 미안해하던 저희 부모님도 그 두 사람의 재혼을 마냥 반기진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저야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전 남편은 자기 부모나 장인 장모나 둘 다 연락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제가 아이를 맡아줬으면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죠. 이 얼마나 염치 없고 기막힌 부탁인지 저는 전 남편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데도 남편은 마지막 부탁이라며 제게 아이를 떠넘겼습니다.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지 제게 반나절만이라도 아이를 맡아달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 아빠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슬쩍 나와 저와 눈을 마주치는데 순간 저는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내 조카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직 세상 물정 모를 그 어린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가엾고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다 어른들의 탓인데 아이는 무슨 죄일까 싶었죠. 호구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겠네요. 애초에 제가 이렇게 못나고 바보라서 동생에게 남편까지 뺏겼던 거겠죠. 하지만 그 어린애를 어떻게 참아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반나절이라도 아이를 봐달라는 전 남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집에 들여놓고 밥부터 먹였는데 애가 제대로 엄마 보살핌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그 나이 때 아이답지 않게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그 애가 동생의 아이라는 걸 생각하면 미워 죽겠다가도 아이만 두고 보자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맡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남편 말로는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런지 안 보고 지낸 지 오래라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라면 오갈 곳 없는 손녀를 외면하진 못하실 거라 했거든요. 애초에 여태껏 제가 서운할 만큼 민주 편을 들던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봤죠.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하지만 말은 해주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뵌 적 있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살면 어떨 것 같아? 나 외할머니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 있어요. 그래, 외할머니 계시지.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본 적이 있니? 그럼 여기 사진에 이분들 기억하니? 아닌데. 우리 외할머니는 김춘자 할머니인데. 김춘자 우리 할머니가 나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는데. 뭐라고? 김춘자? 그건 누구니? 우리 엄마 이름은 이옥경인데. 우리 할머니 이름 김춘자예요. 아참,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본 적 있느냐는 제 물음에 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외할머니 이름이 김춘자라며 그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는 말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외할머니라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말을 하지 말랬다는 이야기도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그 김춘자라는 사람을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아이의 말에 의문을 가진 저는 그 일을 자세히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갈 때 저는 전 남편에게 제 동생의 연락처를 물었어요. 전 남편은 아마 제가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하려는 줄 아는지 그래봐야 별 소용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내 전화는 절대 안 받아. 아마 당신 전화도 안 받을걸? 나도 몇 번이나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매번 소용 없었거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번호나 알려줘. 당신 사정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저는 그 번호를 인터넷 여기저기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도 이미 민주를 찾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다곤 했지만 관심받길 좋아하는 그 아이 성격상 아주 흔적이 없을 순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하루 종일 검색을 했을까? 저는 결국 민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가 예전부터 쓰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들을 일일이 들어가며 전화번호를 비교하니 같은 번호로 입력된 최근 주소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주소를 알아낸 저는 다음날 곧바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웬 빌라 건물에서 중년 여성과 함께 나오는 민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여자는 누구인가 싶어 의아하던 저는 그대로 뒤로 숨어 동생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생과 웬 낯선 중년 여성의 뒤를 쫓아다녔을까?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트를 돌아 나오던 동생이 그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본가 집에 계실 텐데 왜 처음 보는 낯선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건지.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떠오른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예감에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온 것처럼 떠보기로 한 거죠. 민주야, 너 여기서 뭐하니? 언니?
언니가 여긴 어떻게... 너는 내가 너 있는 곳을 찾은 게 신기하니? 왜? 네가 꽁꽁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건 내가 너를 보고 싶지 않아서야.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우린 쌍둥이잖아. 늘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누던 쌍둥이. 그래서 네가 내 남편까지 가져갔지만. 언니, 나 이제 태원 씨랑 안 살아.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난 일로 나 원망하지 마. 그리고 솔직히 뺏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뺏긴 언니가 멍청했던 거 아니야? 그래, 그동안 내가 멍청했지. 너 같은 거한테 다 뺏기기나 하고 너 같은 걸 동생이랍시고 챙기고 용서해줬으니까. 근데 이젠 그럴 일 없을 것 같네. 민주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소리야? 무슨 할 말? 뭐 내가 언니한테 용서라도 빌라는 거야? 민주야, 너 내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니?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니? 나 다 알고 왔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아니면 너 말고 이쪽에다가 물어볼까? 아줌마, 저 다 알고 왔으니까 헛수작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언니? 뭘 어떻게 알고 왔는데? 나 어제 네 딸 만났어. 네 남편이 나더러 좀 봐달라고 데려왔더라고. 뭐 나한테 아이 엄마가 돼달라나 뭐라나? 기막힌 얘기라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네 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그래도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을 줄이야. 이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어때요, 아줌마? 민주는 그러려니 하고 아줌마도 사실대로 말할 생각 없으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르고요. 어떻게? 뭐 두 사람 다 감옥에서 지내보던가. 안 돼요. 안 돼. 아니에요. 우리 민주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죄예요. 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저만 신고하세요. 제 딸은 안 돼요. 저도 설마 하며 미끼를 던졌던 것이었지만 그게 사실이길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몹쓸 상상은 현실이 됐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 쌍둥이 동생 민주를 자기 딸이라 부르는 중년 여성의 말에 전 결국 민주 그 아이가 제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요? 그럼 내 진짜 동생은 어디 있는 거야? 당신이 내 동생을 해코지한 거야?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을 뿐이에요. 약하게 태어난 내 딸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고생할 걸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이를 바꿨던 것뿐이에요. 제가 고아원에 애를 데려다 줬으니 그 애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자기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을 내다버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 줄이나 알아?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나도 부모 된 사람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낳았기를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데 돈도 한 푼 없는데 애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같은 병원에 부잣집 사모님이 입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집 자식들과 한날 한시에 나란히 태어난 내 아이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는 아무 죄 없어요. 다 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욕하세요.
그 옛날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저희 쌍둥이들을 출산하셨을 때 그 여자도 같은 병원에서 딸을 낳았던 겁니다. 남편도 없이 미혼모 신세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여자는 아이를 포기할까 생각했었답니다. 자기 형편에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고 애초에 아비 없이 낳은 아이였기에 입양을 보낼까 고민하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유 있어 보이는 저희 부모님을 보게 됐고 같은 날에 태어난 저희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저희 아빠 같은 다정한 남편도 없고 돈이 없어서 일반 병실도 겨우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1인실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니 괜히 자기 자식과 저희들의 처지가 비교됐던 거죠.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 욕심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입양 보내는 대신 제 동생과 자기 딸을 바꿔치기 하여 제 친동생을 고아원에 버려버렸던 거죠. 자신의 친딸이 유복한 집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자기 딸이 보고 싶긴 했던지 중학생 시절 민주를 찾아와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밝혔답니다. 그래서 민주는 그때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도 저희 가족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친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이 꼬였지만 민주가 솔직했더라면 일찍이 바로 잡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 애는 모든 걸 알고도 함구하고 오히려 더 표독스럽고 뻔뻔하게 저희 가족 행세를 하며 제 것을 탐내고 빼앗아 왔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애를 내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오랜 시간 힘들어야 했던 저는 억울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나 그 딸이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한 적도 없던 끔찍한 진실에 전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멀쩡한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한 가정을 깨트렸어? 내가 당신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합니다,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 말이면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인가 봐. 나는 늘 민주가 우리 식구답지 않다 생각했더니 결국 지 엄마를 닮은 거였네. 그래서 당신처럼 파렴치하게 남의 자리 빼앗고 남의 것 탐내며 살았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둘이서 사이좋은 모녀 행세하고 있었네? 당신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죗값 치르게 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여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죠. 그렇게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그 순간까지도 민주는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어미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이미 수십 년도 지난 일로 죗값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냐며 절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딸은 죄가 없다며 지겨운 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둘 다 참 비열하고 이기적이더라고요. 대체 어떤 성정을 타고나면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민주와 그 친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서 수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동 유괴며 납치며 모든 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인지 거짓말할 생각도 없이 술술 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제 동생을 버렸다는 고아원 주소까지 말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그 주소로 찾아가 제 친동생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충격으로 그만 쓰러지시며 결국 제가 혼자 친동생이 있었다던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동생은 거기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가끔씩 중간에 원을 옮기거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우들도 많다는데 동생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그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다가 퇴소를 한 뒤에도 고아원 원장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어렵지 않게 친동생의 거취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장님의 도움으로 친동생을 찾아간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동생을 마주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임에도 저와 부모님을 닮은 얼굴에 그 애를 보자마자 제 동생임을 알 수밖에 없었거든요. 은영씨? 은영씨 맞죠? 네, 제가 김은영이에요. 원장님께 연락 받았어요. 그쪽이 제 언니라고요? 정말인가요? 정말 저한테 부모님이랑 가족이 있었어요? 전 여태껏 제가 버림받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 이게 다 꿈 같아요. 미안해요, 은영씨.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서야 찾아와서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난 게 다행인 거죠. 그래도 언젠가 내 가족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찍이 소원을 이루게 됐네요. 그럼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네 언니야, 동생아. 정말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제 친동생 은영이는 이름부터 저와 쏙 닮아 있는 아이였어요. 저와 비슷한 이름에 비슷한 외모에 심지어 관심사까지 비슷한지 저희는 참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은영이가 독서를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자매라는 게 맞구나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모며 성격이며 취향까지 전부 달랐던 민주와는 천지 차이였죠. 늘 제 것을 탐내고 훔치려는 민주를 보며 자매가 있다는 게 끔찍스럽기만 했는데 전 30년이 지나서야 진짜 자매의 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동생을 찾은 뒤 저는 은영이를 곧장 부모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누구보다 동생의 소식을 기다릴 분들이시기에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동생의 존재를 몰랐다는 죄책감과 충격에 기력도 없는 상태셨지만 은영이를 보자마자 친자식임을 알아보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가족 상봉을 하게 됐고 그 일로 소원했던 부모님과 제 사이도 조금씩 아물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은영이는 부모님 없이도 잘 자랐더라고요. 이 타고난 성품이 어디 가진 않는 건지 바르고 착하게 잘 자라준 동생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친동생을 찾은 저희 가족은 드디어 제가 바라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다리 하나가 없는 불안한 의자 같았는데 동생이 들어오자 완전한 모습을 갖춘 듯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좋은 남편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친동생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생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오랫동안 못한 것을 뒤늦게 다 하려는 듯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떨어져 살던 저도 집으로 들어가고 30년 만에 내 식구가 모이게 됐네요. 그렇게 저와 저희 가족은 행복해졌지만 그에 비해 악인들의 최후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동생을 바꿔치기 했던 그 여자는 결국 징역을 살게 됐고 저를 수십 년간 괴롭혔던 가짜 동생은 정신병원에 가게 됐거든요. 기대던 친모가 감옥에 간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가진 것을 다 잃은 절망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미쳐서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으면 퇴원도 못한다고 하니 아마 그 애는 오랫동안 사회에 나오지 못할 것 같네요. 어쩌면 그게 그 아이에게 꼭 걸맞는 최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전 남편은 아직 살아는 있지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 남편의 아이는 결국 시부모가 돌보게 됐습니다. 자식은 곧 죽을 것이고 그 자식의 못마땅한 손녀를 떠맡게 된 걸 보면 그분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일도 이제 더 이상 저와 관련 없는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 더 집중하려 합니다. 오랜만에 찾은 동생과 비로소 화해한 부모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